많은 분들이 칼로리를 섭취하는 걸 줄여서 그리고 칼로리를 태우는 데 집중해서 살을 빼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그렇게 사람이 구조되어 있지가 않아요. 소화지방이 나쁜 게 아니라 산화가 잘 되는 지방들이 나쁜 거예요. 소화지방은 사람 몸에 이롭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성분 함량을 보시면 포화지방이 거의 100%예요. 근데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먹지만 살이 전혀 찌지 않고 오히려 살이 많이 빠지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 라는 책을 집필했고 유튜브에서는 다이어트 해커 이솔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른 영양상식 알려드리고 있는 이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굶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를 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를 제가 앞세워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이어트를 잘 해서 살을 많이 빼고 건강한 몸이 되는 니즈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지만 다이어트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칼로리를 줄이는데 집중하시거나 먹는 걸 줄이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기에 답변을 드리면 대사 기능을 좋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대사 기능이 무엇이냐 답변 드리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그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들을 내 몸에서 적절하게 대사라는 과정, 우리 음식물을 처리해서 배출하고 영양소는 영양소들을 흡수하고 노폐물은 빠져내고 이런 순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순환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내가 살을 빼고 싶을 때 살을 뺄 수 있고 근육을 만들고 싶을 때 운동을 해서 근육을 붙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정말 오래된 지식, 우리가 칼로리 인앤 아웃이라고 하죠. 그 오래되고 낡은 지식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칼로리를 섭취하는 걸 줄여서 그리고 칼로리를 태우는 데 집중해서 살을 빼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사람이 구조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 케이스를 예시를 많이 드리는데 저는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하고 제 유튜브나 스레드, 인스타그램에서도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칼로리를 하루에 따지고 보면 5,000칼로리를 넘게 먹습니다. 양고기 2인분, 소고기 1인분, 돼지고기, 쌀밥, 뭐 먹고 싶으면 디저트부터 칼로리가 아주 높은 코코넛 밀크를 하루에 물과 희석해서 200ml, 300ml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저를 보면 제가 살이 막 그렇게 쪄있진 않은 것 같죠? 생각보다 피부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자랑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음식을 전혀 안 먹거나 어떤 피부과에 가서 비싼 시술을 받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장내 환경이 아주 좋고 세균이 다양성이 확보돼 있고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내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세요. 서울님, 이거 제가 먹으려는 거 이거 칼로리 되게 높고 지방 함량도 높은데 먹으면 안 되겠죠? 라고 여쭤보시는데 성분표를 보시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신 선택이 맞아요. 근데 정말 보셔야 되는 건 그 성분표 안에 지방 함량 그런 거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단백질 많이 드는 거 좋죠. 확인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개하기 좀 어렵지만 이런 과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과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자라는 이런 음식들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단백질 많으니까 좋네, 지방 없으니까 좋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중요하지가 않아요. 탄수화물 적게 먹는 거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성분표 안에 파묘, 카놀라유, 옥수수유, 말레이시아산 파묘 특히 아니면 밀가루, 유기농 밀가루가 아닌 것들은 가장 안 좋고 그냥 밀가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미국산에서 특히 만들어진 밀가루들에는 그냥 깨끗한 밀가루가 아니라 옛날에는 아주 밀가루가 그나마 괜찮은 음식이었어요. 글루텐 함량이 있다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에 와서 품종이 개량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특히 미국과 러시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밀가루들은 품종 개량을 거치면서 글루텐 함량이 옛날보다 2배, 3배가 높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심각성을 많이 인지를 못하세요. 글루텐 조금 높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면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으로 아파봤고 제 책에도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 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맨 서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울증을 20년간 앓았어요. 그리고 피부에 엄청나게 많은 여드름이 났었고 이 곰보 자국이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 있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내장 쪽, 장기 쪽 문제도 많았었고 저는 정말로 열악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제가 나약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아주 지저분한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알지 못하고 많이 먹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식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소한 지식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저를 비난하시기도 하시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사실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뭐 유난 떤다라는 말도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성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칼로리를 신경 쓰지 마세요. 칼로리, 적게 먹으면 살 안 찔 것 같고 높게 먹으면 살 찔 것 같고,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칼로리라는 그 이론을 요즘 저는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냐면, 현대 영양학에서 칼로리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저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스레드에서도 정말 누차 추천드리는 음료 중 하나가 뭐죠? 맞아요. 코코넛 밀크죠. 코코넛 밀크, 거의 지방산 함량이 100%죠. 그것도 포화지방. 많은 분들이 포화지방은 안 좋고 불포화지방은 좋다. 포화지방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고지혈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낀다. 그래서 소고기 또 기름 먹으면 안 좋다.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포화지방이 나쁜 게 아니라 산화가 잘 되는 지방들이 나쁜 거예요. 포화지방이 우리가 얘기만 들었을 때는 지방이 아주 포화해서 가득 찬 나에게 안 좋은 지방을 불어넣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름만에서도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들죠. 많은 미디어 매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지방은 안 좋다, 포화지방은 더더욱이나 안 좋다, 줄일수록 좋다라고 정말 잘못된 마케팅을 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포화지방은 사람 몸에 이롭습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드셔야 에너지원을 내는데 원활해요. 저는 오늘도 제 가방에도, 저 촬영장 바깥에 가방에도 있지만 코코넛 오일을 한 움큼을 싸다녀요. 코코넛 오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코코넛 오일의 성분 함량을 보시면 포화지방이 거의 100%예요. 근데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먹지만 살이 전혀 찌지 않고 오히려 살이 많이 빠지죠. 그래서 제가 말하다 보니까 조금 망각했는데,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을 말씀을 드리면 칼로리 신경 쓰지 마시고 코코넛 밀크를 저녁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세요. 네. 코코넛 밀크. 어떤 거 먹어야 되나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뭐 특정 제품명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쿠팡에 그런 거 쳐보세요. 무가당, 무첨가, 코코넛 밀크 이렇게 치시면 정말 유명한 회사 상단에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주문하셔서 드시면 돼요. 근데 꼭 유념하셔야 되는 건, 코코넛 밀크를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드시면 코코넛 밀크 안에 있는 MCT, 중세지방산이라는 아주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지방산이 장에서 소화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 MCT라는 거. 그래서 바로 대장으로 내려와서 소장으로 거치면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근데 그거를 희석하지 않고 드시게 되면 설사가 엄청 나오게 됩니다.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유튜브에서도 물어보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무가당 두유나 물 혹은 마카다미아 밀크 아니면 따뜻한 물, 이런 것들이랑 1대1 이상의 비율로 충분히 희석하셔서 알룰로스와 섞어서 달달하게 드셔도 좋고요. 달달하게 드셔도 좋고요. 그렇게 드시면 훨씬 더 다이어트 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칼로리 신경 쓰지 마세요. 현미밥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이야기가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아주 유명한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권위자분들께서 이런 현미밥을 꼭 많이 드셔야 된다, 생야채를 드셔야 된다, 흰생선살을 많이 드셔야 된다, 붉은 육류 고기는 암 발병률을 높인다 라고 말씀하긴 하지만, 정말 많은 논문 자료나 그래프들을 이용하시면서 주장하세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현미밥이 몸에 좋은 이유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근거는 간단해요. 복합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위에서 소화가 빨리 돼서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린다. 그래서 몸에 좋다. 정말 그럴듯해 보이죠. 너무 납득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권위자분들이 말씀하시고 하면. 근데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미밥 아니면 통밀, 복합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음식들은 혈당을 늦게 올리는 게 맞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겉에 있는 막들, 소화시키기 어려운 껍질들, 그런 것들을 소화를 하려면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소화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껍질을 많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소화를 시켜서 혈당을 빵 올리는 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그리고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당을 올리는 그 정도가 결과적으로 총값을 계산을 하면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을 안 하세요. 왜일까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탄수화물 흡수량은 똑같고 혈당을 늦게 올리는 대신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돼서 위산을 많이 분비시키게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위점막들을 많이 손상시키고 몸에 부담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스레드에서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지속적으로 주장드리는 건 쌀밥을 드세요. 쌀밥. 흰쌀밥. 흰쌀밥 몸에 안 좋지 않나요? 혈당 빠르게 올리지 않나요? 혈당 스파이크 올리지 않나요? 맞죠. 혈당 빠르게 올려요. 근데 그 혈당을 복합탄수화물이라는 대체식품으로 우리 몸이 소화시키기 어렵게 만드시는 것보다 제가 매번 추천드리는 에사비, 애플사이다 비니거, 유기농 사과 식초를 식후나 식전, 식중에 드셔주시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그 혈당을 처리하고 아세트산이 음식물과 결합해서 아밀레이스 같은 소화 효소의 작용을 늦춰주는 식으로, 그래서 혈당을 늦게 올리는 식으로 가셔야 우리 몸에 이롭고 자연스러운 거지, 우리가 소화가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혈당이 늦게 오른다는 그런 장점만 보고서 현미밥을 드실 거라면 돌덩이를 드셔도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런 맥락이라면. 조금 더 과장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미밥 드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거지급대로 믿으셔서 현미밥 100%를 막 드시게 되면, 특히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심각해져요. 그거 되지가 않습니다. 네. 흰쌀밥 드시고 에사비 식초물을 드시고 식후에 일어나셔서 산책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혈당을 늦게 올리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대사 기능을 이루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한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의 핵심은 칼로리를 적게 먹어서 잉여 칼로리를 적게 남기고 칼로리 많이 태우는 아주 구시대적이고 낡은 상식에 기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식에 기반해서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 드시거나, 요즘 핫한 그런 거 있죠, 위고비, 싹센다, 그것들을 일부 의사 선생님께서는 함부로 처방을 해주세요. 원하시니까 환자분께서 저 살 빼고 싶은데 약 없을까요? 위고비 드릴게요. 미국비 하나에 4, 50만 원 매달 오셔야 되고. 좋죠. 좋은데 그 좋은 게 환자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의사분들한테 좋은 거고, 환자분들은 몸이 빠르게 망가지고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무기력증과 나중에 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피부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게 되고, 여자분들은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유발하게 되고 수족냉증이 더 심각해지게 되고 탈모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시는 의사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아프게 만들어요, 사람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살을 빼기 위해선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나요? 이 질문이 너무 좋은 게,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되나요?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망가져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 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대사 기능을 좋게 만들려면 우리 몸에 어떠한 종류의 약품이나 의약품이나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타이레놀, 위고비 삭센다, 감기약, 심지어 아니면 해열제,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의사 선생님이 부작용 없다고 해서 처방받아서 무심코 먹지만 우리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망쳐요. 세균을 다 죽입니다. 우리 유익균들이라고 부르는 균들 있죠? 우리 장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장내 세균의 총합이 수십 조가 넘어요. 이런 지식들은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약들을 무심코 처방해 주시는 이유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함부로 제가 재단할 수는 없지만, 다이어트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모든 제 구독자분들과 팔로워분들에게 한결같이 답변 드리는 건, 약을 드시지 마시고요, 코코넛 밀크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요, 고기를 많이 드세요. 고기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생기지 않나요? 붉은 육류는 몸에 안 좋다던데요? 소고기 혈관에 낀다던데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란 거예요. 붉은 육류를 많이 드셔야 돼요. 사람은 붉은 육류를 많이 드실 때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고, 오히려 흰생선 같은 음식들은 옛날에는 좋았을 수 있지만 지금은 중금속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꼼장어, 참치, 연어 이런 것들은 단백질의 종류가 붉은 육류와 조금 다를 뿐이지 이득인 게 거의 없는 게, 단백질의 함유량도 그렇고 중금속 함량이 높고 먹었을 때 포만감이 느껴지는 그 수준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들을 권위자분들께서 이렇게 드셔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해진다, 특히 40, 50대 분들을 더 드셔야 한다, 사람을 아프게 만든 지식들입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분들께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고 저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저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식물성 기름에는 어떤 게 있나요? 식물성 기름 이것도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동물성 기름은 몸에 안 좋고 고지혈증을 만들고 고혈압을 만들고 신장병 발병률을 높인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높은 리놀레산 함량이 높은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씨유, 면화씨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야 한다. 많이 잘못됐습니다. 말이 안 돼요. 동물성 기름을 많이 드셔야 되고 가능한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기름이 왜 안 좋냐라는 의문에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콩기름 깨끗한 그 포장 용기에 담아서 이거는 식물성 기름이고 전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다. 동물성 기름보다 훨씬 더 몸에 부담이 없고 이롭다. 식물성 기름들에 포함된 성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메가3와 오메가6, 오메가9의 함량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숫자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식물성 기름들의 성분 함량을 보시면 오메가6 비율이 거의 9대1이 넘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식용유로 많이 쓰시는 거 있죠?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많이 쓰시죠. 근데 오메가6 함량이 너무 높아요. 너무. 오메가6도 물론 사람한테 필요한 성분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 가공식품들이나 외식하실 때 드시는 그 모든 기름들의 함량은 열이면 9은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아주 저렴한 기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 몸에 더 좋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다는 상식부터 먼저 깨부셔야 되고 동물성 기름이 몸에 훨씬 더 좋고 사람이 소화하기 쉽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동물성 기름은 왜 좋나요? 그러면 오메가3 함량이 높고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주고 항산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럼 그것들을 오메가6는 더 심화를 시키고 과다하게 되면 근데 오메가3는 그 찌꺼기들, 장내에 있는 찌꺼기들, 혈액에 있는 노폐물들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도 식물성 기름이 어떤 리놀레산이 풍부하죠. 리놀레산, 항산화 그것도 뭐 물론 풍부한 건 알고 있지만 리놀레산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몸에 이로운 게 오메가3와 오메가3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 동물성 기름들이에요. 그거 훨씬 맛있잖아요. 근데 왜 맛도 없고 향도 비릿한 식물성 기름을 많이 드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권위자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오늘 좀 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올바른 영양 상식을 스스로 공부하셔서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그냥 믿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셔서는 되지가 않아요. 그게 정말 안타까워서 저는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카페에 자주 가면 염증에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카페 일반적으로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향긋한 커피 냄새 나면서 커피 원두 이렇게 볶고 계시고 옆에는 달달하고 맛있는 디저트 이렇게 DP 해놓으시잖아요. 저도 정말 좋아해요, 사실. 네, 정말 좋아하고 저는 이 영양 상식에 대해서 해외 근거에 기반한 영양 상식과 논문들을 살펴보고 수많은 서적을 읽으면서 내가 공부하는 지식들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길거리 그리고 외식하는 와중에 먹게 되는 거의 모든 식품들은 우리를 배려하지 않아요.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 식품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품들일 확률이 99%가 넘고 질문 주신 그 카페에 있는 음식들도 사실 죄송스럽지만 그래요. 카페에 있는 맛있어 보이는 딸기 케이크, 카스테라, 쿠키, 디저트류들 맛있죠. 정말 좋아하고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 많이 먹었었고 커피들도 마찬가지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라떼 두유, 무가당 두유가 들어간 라떼, 콜드브루, 초초 맛있죠. 맛있는데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경각심을 많이 못 가지셔서 강조를 드리면 안 좋아요. 안 좋고 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왜 드시는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냥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어디에서 사가지고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찰랑찰랑 들고 가시면서
가세요. 그러면 그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먹느냐라고 여쭤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 이유를 다시 깊게 한번 살펴보면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몸에 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가득 들어있는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를 사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카페인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신경계를 많이 교란시킵니다.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피곤을 깨기 위해서,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카페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필요할 때만 먹는다.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잠이 와서 죽겠어. 그러면 그럴 때 드시는 거지. 아침마다 그냥 씁쓸하고 물보다 조금 더 맛있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특히 뇌, 신경계에 카페인이란 이 물질이 정말 큰 작용을 해요. 각성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반드시 휴식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휴식할 시간이라 하면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촬영하다가 가만히 멍을 때리는 거, 이것도 휴식이에요. 뇌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휴식이 가능하려면 카페인과 같은 각성 물질들이 최대한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커피를 하루 한 잔, 두 잔씩 드시는 분들은 카페인이 뇌에 절여져 있어요. 그래서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일할 때는 더 흥분 상태를 만들죠.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막 화가 나고 담배 피우고 싶고, 그런 것들이 그분들께서 성정이 나쁘거나 성질이 급하거나 그래서인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무심코 사 먹는 그 커피들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곰팡이 독소, 마이코톡신이라는 커피 안에, 원두 안에 들어있는 독소라고 해요. 독소, 우리 몸을 해치는 독소,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저가 커피들에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커피 고온에 로스팅 해가지고 볶는데 어떻게 곰팡이 독소가 생기나요? 말이 되나요? 소연님 거짓말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스펀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스펀지. 우리 뭐 집안에 스펀지가 하나 있다면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스펀지, 마른 스펀지를 쭉 짜보시면 뭐 전혀 물기가 없죠. 밖에 그냥 놔둬 있는 건. 근데 우리 한여름에 습기가 아주 높은 날에 스펀지를 한번 다시 들어서 이렇게 쥐어보세요. 습기가 살짝 느껴지거든요. 그것들이 고온에 로스팅 했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습기를 쉽게 흡수하고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 딱 커피가 그래요. 커피 원두 로스팅한 거, 특히 다크 원두 있죠, 많이 로스팅한 거. 그래서 커피를 드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가능한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드신다고 하더라도 곰팡이 독소 검사 결과를 완전히 맞춰서 깨끗한 원두라고 하는 독소 프리 원두를 직접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드립 커피로 마셔 드시는 걸 저는 많이 권장드려요. 저도 그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우리 디저트, 그런 것들 있죠? 빵이라고 간단히 지칭할게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가 많이 일반적으로 먹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 몸에 해로운지를 많이 자각을 못 하세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건 두 가지 정도 돼요.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 뭐 일반적으로 글루텐 프리 제품 많이 나오고 하는데,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장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 글루텐은 소화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장 내에 딱 달라붙어서 염증을 만들어내고, 그 염증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장누수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장누수가 뭐냐면, 우리 장벽은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어서 튼튼한 장벽으로 둘러싸져 있어서 영양소가 들어오면 그것들을 원활하게 흡수하고 배출을 시켜야 돼요.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대사라고 하는 과정이고. 근데 그 과정이 언제 가장 심각하게 느려지고 안 좋아지고 사람이 병들게 되냐면, 밀가루라는 음식을 먹어서 글루텐이 장 내에 가득 쌓이게 될 때 이런 과정들이 불가능해져요. 이거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글루텐은 단순히 그냥 먹으면 조금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에 와서 품종 개량되어서 미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우리가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주 강한 농약을 대량 살포해서 정말 큰 농경지에서 만들어서 다 수출을 전 세계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신 뭐 어떤 라면이나 밀가루, 가로치고 미국산, 뭐 러시아산, 어디산,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뭐 유기농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랑 차이가 없고, 쌀가루랑 별 차이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몸에 정말 해로워요. 밀가루라는 음식들을 끊기 어려운 이유도 사실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이고,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그만큼 사람 몸에 해롭고 중독을 일으키고 모든 만병을 일으키는 근원이기도 해요. 꼭 술, 담배를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하고 불법 약물을 해야만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드시고 계신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라면, 빵,
과자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이 밀가루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40대, 50대, 60대에 계신 저의 형님뻘인 누님뻘인 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끊기가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밀가루, 커피 이런 것들을 정말 굳은 결심으로 3개월만 끊어보시고 끊는 거 너무 어려운데요? 뭐 대체식품 없을까요? 추천드릴게요. 쌀가루 드세요. 쌀가루. 그리고 커피 대신에 얼그레이, 홍차, 페퍼민트 이런 티 종류로 드시면 훨씬 더 카페인을 보충하시고 내가 밀가루 먹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하게 채우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을. 그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농을 꼭 먹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 딱 마침 앞서 해주신 질문과 결이 맞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글리포세이트라는 미국에서 대량 살포되는 농약 그런 것들이 우리 밀가루든 어떤 채소든 당근이든 양파든 고추든 그런 것들에 살포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깨끗한 음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흡수를 해요. 흡수. 겉에 묻어 있고 그래서 유기농을 꼭 드셔라, 무농약을 꼭 드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유기농을 안 먹는 게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기농 제품 많이 먹으면 대장에 기생충 생긴다던데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세요. 그 각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비쌉니다 라고 하는 말에 첫 번째로 안 비쌉니다. 생각보다 안 비싸요. 어떻게 안 비싸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이 땡땡 아니 홈 땡땡땡 그런 곳에서 유기농 제품을 보시면 그냥 국내산 혹은 뭐 신선한 프레쉬 맑은 물에 씻은 이런 거 아주 보기 좋은 패키징으로 해놔서 파는 일반적인 채소들이랑 유기농 마크, 인증 마크, 유기농 혹은 무농약이라고 초록색 마크가 붙여 있는 것들이랑 가격 차이를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비쌀 거예요. 2배, 3배 나기도 해요.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라고 말씀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오아시스 마켓, 한살림, 농협, 생협 이런 생산자 직거래 마켓으로 조금 더 자동차 타고 더 멀리 이동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비싸요. 대형마트에서 뭐 당근, 유기농 당근 뭐 한 팩에 6,000원씩 팔던 거 그 생산자 직거래 마켓에서 가시면 4,000원, 3,000원 이렇게 해요. 믿기지가 않죠. 왜 똑같은 유기농인데 양도 더 많고 훨씬 더 신선한데 왜 가격이 싸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아시스 마켓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한살림도 그렇고. 그래서 비싸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두 가지, 세 가지 되는 생산자 직거래 마켓 이거 안 어려워요. 그냥 조금 더 이동하셔서 사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심지어. 특히 바나나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기농 바나나는 농약 잔뜩 친 유명한 브랜드에서 만든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달고 껍질이 얇고 알맹이가 크고 크기도 커요. 그 맛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유기농 많이 먹으면 대장에 기생충 생긴다던데요. 거의 유머죠 지금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 말이 2010년, 한 2000년, 2008년 그 정도 되는 때에 생긴 어떤 아주 재밌는 유머 정도로 맞춰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농약이 조금 있더라도 농약을 쳐서 아주 기생충을 완전히 없앤, 해충을 없앤 채소를 많이 먹어야 우리 몸에 기생충이 생기지 않고 몸에 이롭다. 말이 안 됩니다. 농약을 몸에 넣나요? 농약은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아주 작은 제가 오늘 입술에 바른 건데 이런 한 방울만 먹게 돼도 죽음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기생충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농약 친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한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말은 걸러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옳지 않은 정보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걱정되신다고 한다면 유기농을 먹어서 기생충이 많이 생긴다는 말을 믿지 마시고 조금 더 투자하셔서 농약 안 들어있는 걸 드세요. 저는 유기농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냐면 내가 적어도 농약만큼은 돈 주고 안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먹어요. 맛도 훨씬 맛있고요. 그래서 어떤 유난 떤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유기농을 항상 추천드릴 때마다 신경 쓰셔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더더욱이나 40대,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은 더 신경 쓰셔서 유기농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농약 마크보다 유기농 마크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무농약 마크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채소를 재배할 때 수확할 때 1년 정도 그 토양을 농약으로 더럽히지 않은 땅에서 재배를 하면 무농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기농보다 무농약, 농약이 없을 무자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준을 알려드리면 그렇고 유기농도 유기농 마크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3년 이상 농약을 치지 않은 그 수확할 당시로부터 3년 이상 그러니까 조금 더 깨끗한, 훨씬 더 깨끗한 토양이죠. 그런 토양에서
수확한 채소를 유기농 마크 인증을 붙일 수 있는 거니까 조금 까다롭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유기농을 드세요. 저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단백질 쉐이크가 있어요. 단백질 쉐이크. 이 부분도 어떤 권위자분들께서 특히 노년층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류 대신에 생선을 많이 드시되 모자란 단백질은 단백질 보충제 쉐이크, 어떤 모 회사에서 파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파우더 제품들을 추천해 주시곤 하세요. 단백질은 우리 몸, 사람이 드실 때, 사람이 먹을 때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예요. 탄단지라고 해서 3대 영양소, 필수 영양소로 이렇게 불리고 있어서 뭐 탄수화물은 적게 먹으면 좋고 단백질은 좀 많이 먹으면 좋고 지방은 적당히 먹으면 좋고 적게 먹으면 좋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단백질이라는 성분은 종류가 정말로 많고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생선에 들어있는 단백질,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 쉐이크의 기반이 되는 대두에 들어있는 단백질, 대두 단백 기반 이런 것들의 단백질이 똑같은 단백질, 프로틴이라고 불리는 것일 뿐이지 사람이 소화시키기 어려운 형태의 단백질이 있고 이로운 형태의 단백질이 있고 그래요. 근데 대표적으로 단백질 쉐이크 안에 들어있는 외국산 대두 단백 기반 단백질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몸에 독이 되는 작용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두 단백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은 일단 대두라는 이 음식부터 이해를 하시면 왜 대두 단백이 안 좋은지 아실 거예요. 대두 단백 고형분 외국산, 미국산 특히 많이 있을 텐데 그 대두 단백 콩 특히 대두라는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유사체 물질,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과 비슷한 유사한 물질들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생성을 하게 만들어요. 대두를 드시게 되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가당 두유가 좋다고 해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무가당 두유를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두 단백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 이로운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단백질 쉐이크는 더 그런 게 단백질 쉐이크라는 제품 특성을 보시면 우리가 단백질 쉐이크 500g짜리 하나가 아주 좋은 단백질로 만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하면 드실 건가요? 안 드실 거죠. 왜냐하면 비싸니까. 그거 먹을 바에 고기 사 먹고 말지. 그거 먹을 바에 좋은 생선, 연어, 참치 이런 거 먹고 말지. 왜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낮게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대두, 이것도 역시 미국산에 있는 고형분이라고 하는 그 저렴한 대두 단백이 많은데 그 대두들을 사용해야만 단백질 쉐이크라는 제품에 알맞게 단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제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싼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 자체가 대두 단백 기반이기 때문에 좋지 못할 뿐더러 그 대두들은 우리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농약을 많이 살포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약이 살포되어 있는 대두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람 몸에 해롭고 정말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단백질 쉐이크 뒤에 성분표를 한번 봐보세요. 단백질 쉐이크 성분표를 봐보시면 당류가 되게 낮게 표기를 하면서 우리 단백질 쉐이크는 당류도 낮고 근데 맛도 맛있어요. 초코 맛도 있어요. 바닐라 맛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습니다. 단백질 이렇게 쉽게 보충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드세요? 성분표 한번 봐보세요. 수크랄로스, 말티톨, 아스파탐, 아세살팜 칼륨 이 네 가지 대표적인 대체당이라고 불리는 인공 감미료라고 불리는 그 성분들이 얼마나 사람 몸에 이로운지 우리 장 내에 많은 장 누수, 미세한 구멍을 내는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쉐이크 입에도 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특히나 근력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에 운동 끝나고 꼭 한 잔씩 아니면 정말 단백질에 대한 중요성을 공부하시다 보니까 아침에 막 닭가슴살이랑 막 갈아서 드시기도 하고 그런 점을 알고 있지만 단백질이라는 성분을 그렇게 조금 함부로 섣불리 드시게 되면 우리 몸 간과 림프계 그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독소,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들을 간과 림프계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처리하는 데서 정말 많은 피로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단백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고기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붉은 육류를 충분히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필수 미네랄들, 무기질, 영양소들이 붉은 고기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붉은 육류를 많이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맞아요. 붉은 육류 먹게 되면 정말 건강해지더라고요. "소라님 올바른 지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 남겨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단백질 쉐이크가 훨씬 더 몸에 소화하기도 이롭고 붉은 육류는 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땡땡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반대로 얘기하네." 악플 많이 달아주시곤 하는데 이해합니다. 그렇게 반발심이 생기는 건 이해하지만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를 저는 계속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고 저의 일에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단백질 쉐이크 드시지 마세요. 닭가슴살은 건강에 좋나요? 그분도 콘텐츠로 많이 다뤘어요. 닭가슴살에 대한 유해성이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가형 닭가슴살 이렇게 팩으로 돼 있는 거 사서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뻑뻑하고 그래서 양념을 많이 첨가해서 우리 닭가슴살은 맛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닭가슴살 뭐 200g에 50g. 오, 엄청 높으니까 이거 한 팩만 먹으면 거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 다 채워요. 근데 단백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쉽게 먹어도 되는 성분이 아니에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우리 몸이 상처가 났을 때 그것들을 채워 넣고 우리 몸이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독성 물질을 반드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저가형 닭가슴살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닭가슴살 팩 아니면 생닭 사셔서 닭가슴살 이거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시곤 하는데 닭도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란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계란의 난각번호라고 하는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난각번호의 맨 뒷자리 표기된 걸 보시면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4번 케이지에서 키운 닭, 3번 케이지, 2번 케이지, 1번 케이지에서 키운 닭 이런 것들이 그냥 숫자가 뭐 적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4번 케이지에서 키운 닭들은 정말 이 정도 제 책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서 되는 그 케이지에서 닭을 딱 가둬놓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환한 불빛에 절대 못 움직이게 놔두고 옥수수,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농약 많이 친 옥수수 사료들 저는 정말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쓰레기라고 하는데 쓰레기를 먹여서 키운 닭을 사육해서 알을 낳게 하면 그것이 4번 그리고 그것들을 도축해서 유통을 시키면 그것들이 저가형 닭가슴살이 되는 거예요. 항생제 많이 맞추고 성장 호르몬 많이 맞추고 그러면 그 나쁜 성분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고 그 닭들이 아주 그런 성분들을 뭐 그냥 알아서 해독을 해서 깨끗한 닭 상태가 되느냐 달걀은 안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남아있어. 다 전부 다. 그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잘못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 많이 드셔야 단백질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쓱 속아 넘어가서 그냥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이 운동을 하고 나서 닭가슴살 챙겨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근육은 안 붙고 계속 여드름만 나는 거예요. 여드름 나고 살에 군살이 계속 찌고 뱃살이 계속 찌고 다크서클 내려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내가 하루에 운동을 2시간, 3시간씩 해야 하는 전업 운동선수나 보디빌더 분이 아니시라면 굳이 그렇게 뻑뻑한 닭가슴살을 드시기보다 무항생제, 유기농, 닭 다리살을 많이 드시라고 하세요. 닭다리살 훨씬 맛있잖아요. 윙봉. 훨씬 더 기름지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얘는 일반적으로 껍질은 뭐 몸에 안 좋지 않나요? 닭껍질. 아니면 그 기름은 최대한 몸에 줄이면 되지 않나요? 그래야 고지혈증 안 생기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시기에 꼭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정말 충분한 양의 기름이 필요해요. 정말 과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식물성 오일 그런 거 드시지 말고 코코넛 오일 안 좋은 식물성 오일 그런 거 드시지 말고 오메가3 지방산 함량 높고 오메가9 지방산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 아니면 코코넛 오일 동물성 지방인 돼지기름 라드 텔로, 소기름, 아보카도유 이런 아주 좋은 기름들을 우리 몸은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 혈관에 끼지 않아요. 안 낍니다. 우리 몸이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비유하시면 좀 좋아요.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살아나갈 때 있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 모든 과정들은 마찰이에요, 마찰. 제가 손을 이렇게 비빌 때 이 손이 아주 꽉 말라 있고 건조해 있으면 많이 비비고 나서는 여기가 터 있고 살이 일어날 거예요, 그쵸? 마찰이죠, 이거. 근데 우리 이 손바닥 사이에 아주 양질의 윤활유가 가득 묻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1시간 동안 비벼 있어도 뭐 마찰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시원하고 따뜻한 열이 생길 것이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기름이 없으면 없을수록 콜레스테롤이 생성이 안 되고, 콜레스테롤도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 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하면서, LDL이 높으니까 어떤 일부 권위자분들께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처방해야 된다. 그리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기름진 지방류는 드시지 마시라, 삼겹살 드시지 마시라, 아주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계시는데, 정반대로 하실 때 몸이 건강해져요. 왜냐? 우리 몸에는 충분한 양의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화지방 몸에 안 좋지 않나요? 몸에 좋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이 오히려 필요치 않아요. 포화지방 많이 드세요. 네, 그래서 닭가슴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굳이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반발심을 많이 드러내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아는 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닭가슴살을 굳이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섭취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닭 다리살, 윙봉, 기름진 양고기, 우삼겹, 삼겹살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더 활기차고 건강하고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더 잘 붙게 되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생야채가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야채도 제가 컨텐츠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께서 많이 드시는 음식 중 하나가 샐러드죠. 샐러드, 생야채. 길거리 지나가다 보시면 샐러드 전문점, 생야채 샐러드 전문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토마토, 그리고 계란, 렌틸콩, 생야채, 상추, 양배추, 견과류 이런 것들을 아주 예쁘게 해서 다이어트에 좋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살이 쭉쭉 빠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정반대로 살이 정말 많이 찝니다. 왜 정말 많이 찌나요? 칼로리 낮은 거 맞잖아요. 왜 말이 되나요? 말씀드렸죠?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야채에 들어있는 렉틴, 옥살산염, 견과류, 피트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은 독성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항영양소이자 독성 물질이라고 불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생야채에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을 빼시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 집에 많은 채소를 사서 배고픈 거 억지로 참아가면서 닭가슴살, 심지어 닭가슴살 같이 먹죠. 많이 닭가슴살이랑 저녁 식사를 이렇게 드시고 나면 정말 허하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만, 그래도 이거를 견디고 나면 살이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시기에 많이 챙겨 드시고 하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이 빠지기도 해요. 왜냐면 내 몸에 있는 열량이 없기 때문에,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근육과 지방을 태워서 근육을 쓰긴, 우리가 살아나가긴 해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많게는 5kg에서 적게는 뭐 3kg까지 단기간에 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야채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거의 일주일 안에 바로 복구돼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도 5kg, 7kg가 다시 쪄 있어요. 더 쪄요. 왜 그런가요? 대사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대사 기능. 우리 장이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생야채를 많이 드심으로써 파괴를 해놔요. 장내 유익균들이 생야채를 좋은 영양분으로 인식을 하고 먹게 될까요? 전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고기, 기름진 고기를 많이 드셔주게 되면 될수록 우리 대사 기능이 좋아지고 우리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이 세팅이 되는데, 생야채를 많이 드시면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건, 생야채 맛없잖아요. 왜 드세요? 아삭아삭 뭐 처음에 맛있을 수 있겠지만, 다이어트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히려 정말 맛있는 고기를 많이 드시고, 다른 말로 하면 카니보어 식단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훨씬 낫지, 채식으로 가시게 되면, 저는 채식주의자이신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지만 건강해지시기가 불가능해요.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아주 유명한 기능의학 의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대표적으로는 나타샤 캠벨이라는 분께서 저서로 집필해 놓은 게 있어요. 채식주의자 분들이 건강해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식 도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광고처럼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생야채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제로 음료는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로 음료들 칼로리가 낮고 당류가 낮고 근데 마시면 굉장히 맛있고, 오히려 설탕 잔뜩 든 음료들보다 제로 음료가 더 깔끔하고 난 맛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콜라 마실 때 그래도 내 몸을 생각하고 싶으니까 콜라를 마시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건강하게 먹고 싶으니까 제로 칼로리 음료를 드시곤 하시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단백질 쉐이크에 들어가 있는 4가지 성분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말티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아주 우리 몸에 해로운 인공 감미료들이 제로 음료에 완전히 농축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하여튼 제로가 붙어요. 어떤 당류가 낮다는 것을 이점으로 내세우면서 마케팅하는 모든 음료에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당류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인공 감미료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로 음료라고 해서 그냥 안심하고 드셔도 되거나 조금 먹으면 되겠지, 설탕보다 낫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 음료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것이 그나마 몸에 더 좋기 때문에 생산하시는 분들께서 아주 좋은 마음에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니즈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를 싫어하는 분들, 업체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실 걸 알고 저한테 말씀도 주시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나요? 왜 제로 음료가 몸에 좋다고 마케팅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제로 음료라고 해서 몸에 좋은 것이 결코 아니고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먹어요? 라고 질문 주시기에 답변 드리면 조금 재미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소금물을 드시고 우리 에사비 식초물, 앞서 말씀드린 거 있죠? 유기농 사과식초, 애플사이다 비니거라는 발효식품을 차가운 물에 한 200ml 정도 되는 물에 2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서 쭉 마셔보세요. 처음엔 좀 역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아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에사비 마시는 루틴이 일상처럼 굳어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거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왜냐면 너무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고 제로 음료, 콜라 아니면 뭐 사이다, 홍차, 아이스티 이런 거를 드시다가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나 진짜 이거 제로 음료 이제 못 마시겠다. 왜냐면 미래세포들이 우리 이 혀 안에 있는 미래세포들이 강한 당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들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 단 거를 찾게 되고 초코 케이크를 먹으면서 달달한 카라멜 마끼아토를 같이 먹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돼요. 정말 그거는 몸에 최악인데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데요 오늘. 하여튼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소금물을 드시고 앞서 말씀드린 에사비 식초물 아니면 코코넛 밀크, 조금 더 괜찮다고 하면 마카다미아 밀크, 조금 덜 나쁘지만 무가당 두유 이런 것들을 위주로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해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식들을 누가 잘 안 알려주잖아요. 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라는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해요. 저는 이거 뭐 홍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딱 나와 있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우울증을 20년 동안 앓았어요. 제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7살 때부터 우울증을 정식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어머니랑 손잡고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때부터 항우울제, 조울증을 치료해주는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 이런 종류의 약물들을 전국의 병원들을 다 돌아가면서 먹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대학병원, 동네 병원, 용하다는 병원, 잘 아신다는 병원, 의사 선생님 다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선생님 다 만나봤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우울증이나 신체적인 어려움들, 고통들 그런 것들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최첨단 약품을 통해서 치료하실 수 있느냐라고 지금에서야 그런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사람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못해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항암제를 딱 투여받아서 암세포만 딱 죽여내서 다시 열심히 살고 좋은 거 먹고 하면은 회복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마 암을 겪어보시고 투병하시고 다시 재발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가 못해요. 약품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약물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사람이 만든 것으로 사람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의아하시죠? 왜? 분명히 현대의학이라는 아주 거창하고 많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 분들께서 이런 현대의학이라는 커다란 권위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프면 약 드셔야지 왜 참고 계시냐라고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을 예민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풍조를 일부 의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현대의학을 믿으시는 걸 정말 저도 공감하고 저도 그랬었지만 제가 20년간 전국에 있는 모든 대형 병원들, 대학병원들 돌아보면서 몸소 느끼고 깨달은 바는 사람은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으로 치료하셔야 돼요. 음식.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코코넛 밀크, 어떤 육류 드셔라. 생야채 드시지 말고 쪄서 드셔라. 이 부분 빼먹었네요. 생야채 드시지 마시고 쪄서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그런 거. 이런 지식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알려주시지 않나요? 왜냐면 여러분들 뒤에 있는 환자분들께서 다 기다리고 계신데 굳이 생소한 지식들을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온 환자분에게 막
저처럼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모로 병원 입장에서 손해고, 의사의 명예 입장에서 손해고, 심지어 그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분들이 공부를 덜 하셔서일까요?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셨죠. 대학에서 외과대학 졸업하셔서 인턴 생활 지내시고 레지던트 지내시고 10년 넘게 고생하신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존경합니다. 제 주위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치료된다. 식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약물 꾸준히 드시고 콜레스테롤 높으시니까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처방해 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시니까 인슐린 주사 맞으세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죽습니다. 죽게 되고 병들게 되고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을 세상에 두고 죽으셔야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봐왔고, 저의 수강생분들, 저의 유튜브에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사연들을 정말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너무 통감하는 바이지만, 약물로 어떤 사람의 질병을 해소하거나 다이어트를 이루어내거나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해요. 위고비 싹센다. 그거 드시게 되면 사람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출발점이 돼요. 호르몬 체계가 바뀌게 되고 대사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지식들을 많은 비난과 욕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종종 악플도 달아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걸 체험하고 있지만,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실까요? 하시는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그분들은 환자의 입장에 있기보다는 뭐 누구나 그렇지만 본인을 먼저 생각해요.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 공부하셔야만 하고, 저의 유튜브 채널이나 제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이 올려놓은 콘텐츠들에서 이런 생소하지만 올바른 지식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올바른 지식들을 꼭 스스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 유튜브에 오시면 쉽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도서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습득력이 빠르고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첫 번째 GAPS, GAPS, 겸엑스에서 나온 거. 두 번째 최강의 식사. 세 번째 최강의 단식. 네 번째 슈퍼휴먼. 다섯 번째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여섯 번째 도파민 네이션. 일곱 번째 해독혁명. 닥터 라이블리님, 최지영 기능의학 의사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해독혁명이라는 책도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시면 좋겠고, 부디 제가 알려드린 이런 생소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만들고 책임져야 하는 가족분들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내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